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한 관리소장, 산재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소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사망한 후에 가족들이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친절한 생활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마음으로부터의 응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혹시 방송을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인천 서구에서 살해당한 관리소장 이야기를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관리소장 이야기를 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재 인정은 층간소음 민원을 포함한 입주민의 여러가지 민원 관련 업무가 관리소장의 엄청난 업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민원 때문에 발생한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을 산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A 관리소장은 사고 전 정신과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분의 사망과 주민의 악성 민원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관리소장 A씨는 2011년 5월부터 경남 양산시 소재의 국민임대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여서 LH공사의 업무에 대응하고 입주민 민원 처리를 총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녀회장과 통장 등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단지 내에 가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노인정의 난방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 때문에 다시 입주민 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든 초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은 계속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도 그랬나 봅니다. 처음에는 부녀와 통장 간의 갈등이 있었고 다음에는 가건물 철거와 노인정 난방비 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동대표 선출이라는 불씨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또다시 체납 세대에 대한 단수 문제나 승강기 공사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다시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승강기 공사의 경우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인 통장이 주체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를 해도 입주민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법을 무시한 관리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인 A 관리소장에게 B씨라는 분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입주 이후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소를 찾아와서 또는 전화를 해서 층간소음의 민원이 있다,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A 소장의 개인 휴대전화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H공사에도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참다 못한 LH공사가 최상층 끝집으로 이사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걸 보면
B씨의 민원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최상층 끝집으로 이전해주겠다는 LA공사의 제안을 B씨는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방법이 없던 LH공사와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A관리소장은 관리업체 대표에게 전화로 층간소음 민원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기도 했고, 통장과 함께 B씨를 만나 1시간가량 민원을 풀어보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B씨는 LH공사 직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도 A관리소장에게 질책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가 하면 윽박지르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요. A관리소장은 그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습니다. 이날 관리소장은 소속 관리업체 대표에게 문자로 사장님 죄송합니다.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듭니다. 관리소장 교체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업체 대표는 내일 금요일이니까 연차든 휴가든 며칠 쉬고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이 답장을 받은 A 관리소장은 그날 1시간 조기 퇴근을 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관리소장은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A 관리소장은 이렇게 퇴근한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으며 계속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토요일 새벽 집에서 산책을 하고 오겠다며 외출을 했고, 같은 날 자택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유가족은 A 관리소장의 사망이 악성 민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관리소장이 지난 2017년 7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혼합형 불안증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 있고, 당시 상담 기록에 부동산 사기로 인한 불면, 불안 등을 호소했다는 것이 있다면서 기저질환에 대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정황과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가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B씨가 제기한 민원이 주로 층간소음 문제여서 A 관리소장으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음에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했고, 주차장 CCTV 사각지대로 인한 차량 훼손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며 종용하는 등 합리적인 민원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LH공사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택 이전을 제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서 A 관리소장의 입장을 상당히 부담되게 했다. 또한 B씨가 근무 시간 이외에도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점과 1시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질책하고 폭언하는 것을 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그리고 B씨가 관리소장보다 10살 어린 점, 또 LH공사의 잘못을 A 관리소장에게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상담 기록에 있는 부동산 사기 문제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우울증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A 관리소장이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과도하게 걱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미 갖고 있던 질환이 증폭되어서 발현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해보면 10살이나 어린 B씨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끊임없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또 계속 공개된 장소에서 1시간 이상이나 폭언을 하는 등 불안과 우울 증세를 더욱 심하게 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니 산재가 맞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들에게 층간소음이나
층간 흡연 등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면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소 직원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계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도를 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처음부터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민에게 어떤 규범을 지키게 하려면 그에 따르는 이점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강한 법률적 처벌보다는 작더라도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가 더 쉽게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금연 아파트는 복도나 승강기 또는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건소 공무원이 있을 때 그 앞에서 흡연을 해서 단속이 될 때만 과태료가 나오고요. 흡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금연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층간흡연은 그나마 단속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나 지자체의 의원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규정, 규칙을 만들고 정부와 시청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은 이렇게 정해진 규정을 하나하나 집행을 해야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기초 질서가 지켜집니다. 홍보도 하고 암행 단속도 해야 됩니다. 쉬운 예로 장애자 주차장의 경우에 장애인 단체와 국민신고 앱에서 사진 몇 장 찍거나 동영상 올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보면 장애인 자리에 일반 주차 차량 되어 있는 것 거의 못 보실 겁니다.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리게 하는 기본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언제든지 단속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단속 권한도 없는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흡연 세대 또는 층간소음 세대를 찾아가서 이유도 없이 욕먹는 이상한 현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또는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 2초 정도 걸립니다. 그럼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